진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시니까 안 하시는데 네. 그 공짜라는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 요즘에 왜 최근 들어서 더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교수님, 요즘 성인 ADHD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성인 ADHD가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인 ADHD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핵심 키워드는 주의력이 아니라 발달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1970년대 이전에는 이 ADHD가 주의력이 좀 늦게 발달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늦게 발달하는 거니까 언젠가 발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장기 추적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높게는 60% 정도까지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인 ADHD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게 다행인 측면도 있는 건데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ADHD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딱 어떤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이 약물을 처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은 상당히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이 성인 ADHD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일을 마무리를 못 짓는 것, 그리고 순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약속이나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는다거나 좀 골치 아픈 일은 미루는 경향, 손과 발을 자꾸 꼼지락 거린다든지 모터가 달린 듯이 과다하게 그런 행동하는 양상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성인 ADHD에서 또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분이 업다운이 심하다든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든지 이런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상당히 비특이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다 내 증상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비슷한 병이 있는데요. 정식병은 아닙니다만 이 의대에 본입병이라는 게 있어요. 본과 2학년 때 병리학을 배우면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과 징후를 다 배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배우다 보면은 이거 내 병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사,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아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정상이었겠죠. 그런데 이 병이 싹 없어지는 때가 와요. 왜냐면 본3에 올라가면서 이제 임상 실습을 돌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오는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본입병이 싹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성인 ADHD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 콘텐츠들을 보고 듣는 거죠. 그냥 증상과 징후를 듣다 보면은 다 내 병 같고, 그러다가 보면은 마치 의대생의 본입병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임상 사례를 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도 진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어떤 게 진짜 성인 ADHD고 어떤 게 성인 ADHD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 정신과 진단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애로 인한 주의력 저하 증상일 경우에는 ADHD로 섣불리 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주의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고도 그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고령자의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원래 불경을 다 외우시던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못 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오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고 고령자 우울증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을 했더니 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때쯤에 다시 불경을 외우셨어요. 이 경우에는 치매나 성인 ADHD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증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또 ADHD로 진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주의력 저하라는 증상이 사실 학교에서는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안 나타나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만 나타난다든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증상을 조금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ADHD라는 거는 발달장애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이런 증상으로 인한 장애가 존재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성인 ADHD도 12세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성인 ADHD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 내가 커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건 ADHD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주의력 저하라는 증상은 인구에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아마 성인 ADHD에 대한 그 콘텐츠가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거의 인구의 절반까지도 경험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ADHD는 성인 인구의 진단을 해보면 한 2% 보여요. 그러면은 주의력 저하라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한 4에서 5%만 진짜 ADHD로 인한 거지. 나머지는 다 다른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교수님, 그럼 진짜 성인 ADHD인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성인 ADHD의 경우에는 지속형 정신자극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중독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 또는 환각, 틱, 망상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부작용을 얘기하면요. 이 부작용을 듣고 이 약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분들보다 이 약이 꼭 필요한 분들이 또 약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도파민의 기능적 저하가 있어서 그걸 보충해주는 경우에는 중독과 같은 부작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계가 정상인데 이걸 사용할 경우에만 이런 문제가 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과자극도 안 좋고 저자극도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자극이 적어도 뇌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너무 자극이 많아도 사멸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자극을 약물로든 이렇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는 아예 이 약을 병원에 구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와서 본인이 성인 ADHD이기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싸우고 또 설득하고 그러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병원에는 그 약이 없습니다로 마치기 위해서 아예 가져다 놓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파민계가 정상이라면.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표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표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별도구는 뭐고 가이드라인은 뭘까요? 인터넷에서 이제 선별도구 많이 돌잖아요. 그걸 보고 와서 이제 내가 ADHD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별도구라는 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그물인데 촘촘한 그물인 거예요. 너무 촘촘한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감도를 높여 놓은 거죠. 선별도구에서 내가 ADHD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ADHD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보통 이 DSM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많이 쓰는데요.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신뢰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가서 해도 이 진단이 나오고 저 의사한테 가서 해도 저 진단이 나오도록 신뢰도를 높여놓은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원래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딱 뇌사진 찍거나 뭐 피를 뽑아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고 조작적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약간 불완전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닥터 앨런 프랜시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무리 주의 깊게 만들어도 오인될 수 있고 또 오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시로 든 게 ADHD였어요. 왜냐하면 이 ADHD 증상, 소아 ADHD만 해도 12월생 아이들이 많이 진단을 받는. 왜냐하면 학기가 1월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발달이 좀 더 해야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마치 질환이 있는 상태로 진단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은 얼마나 제한이 되겠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은 얼마나 잘못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선별 도구보다도 진단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유튜브 요즘에 보면서 느끼기에는 이 성인 ADHD라는 개념이 특히 요즘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왜 최근 들어서 더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주의력 저하라는 증상은 인구의 절반 정도가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자신의 주의력에 만족하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면 한 90% 정도가 자신의 주의력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10% 미만만 자신의 주의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자신의 주의력에 대해서 불만족하느냐? 제가 분석하기에는 다들 너무 잘하고 싶어.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정서불안 김햄치, 제가 요즘 맨날 아껴보는 그 채널인데요. 그 김햄치 에피소드 중에 이게 있어요. 나도 S급 우수사원 평가받고 싶었는데, 나도 우수사원 상을 받고 싶었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우수사원 상은 1000명 중에 1명 주나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거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수 강의상 받는 교수님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ADHD 약물을 뇌 미용 약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매체에서 장원영 보고, 그리고 제니 보고, 그러니까 장원영의 개미허리, 그리고 제니의 각진 어깨를 얻으려고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약들을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용약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헛사비스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성취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 정말 이거밖에 안 되니?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의력에 불만족하게 되고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런 경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햄찌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너 이 정도 디자인하려고 그림 10년 걸렸니? 진짜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니?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건데요. 이런 목소리는 사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에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꼭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존엄,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존엄함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나쁘게 보고 싶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이 3일 굶은 사람을 계속 다그친다고 3일 굶은 사람 데려다가 막 혼내요. 그럼 힘이 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일 굶은 사람은 좀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느껴져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더 나은 상태를 바라는 그런 존엄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높은 이상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안아주고 돌봐주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스스로 좀 다독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챗GPT 똑똑한데 신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신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방법이 나비포옹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버터플라이 허그하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나비, 저는 연노랑 좋아하는데 손에 이렇게 앉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나비가 이제 내 손이 그 나비가 되는 거고, 그 손을 내 쇄골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슴 쪽에 갖다 대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서 나 괜찮아, 나 충분해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양쪽으로 팔을 감싸고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허리케인 피해자들의 불안과 이 우울을, 스트레스 경감을 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방법이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시니까 안 하시는데, 그 공짜라는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있을 텐데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어느 순간엔가는 어디엔가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한 행동을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굉장히 상하게 된다든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망가진다 하는 경우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냥 한 발짝씩 너무 뛰어가지 않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보면 더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의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나요? 선별도구 검사 막 해보고 있나요? 그런데 성인 ADHD는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 제목으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은데요. 참 잘했다. 그걸로 충분하다.